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스커넥트의 고명숙입니다. 오늘부터 한 5강을 통해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핵심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것은 첫 시간이므로 관리의 의의나 중요성,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에서 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어떻게 예측하고 간호를 어떻게 접근하고 하는 모든 문제, 마지막으로 모집 선발에서 스케줄링 하는 것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란 human resource라고 그래요. resource라는 것은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 말 그대로 자원인데 이 자원은 과거에는 주로 물적 자원, 경제적 자원, 돈, 건물, 기계 이런 것을 자원으로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인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 보기까지 된 거죠.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원활히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현명하게 이 일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에 또 효율성에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 사회에 있어서 이런 물적 자원 대비해서 인적 자원 관리, 다른 말로 인사 관리라고도 하고 퍼스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 또 인적 자원 관리란 이 챕터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잘 개발된 능력으로 그 조직에 있어줘야 되는 것, 유지죠. 그 다음에 또 더 앞으로 더 발전하고 싶다는 이 동기부여를 심어줘서 조직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하겠는가라는 이 전반적인 활동이 인적 자원 관리의 의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큰 표가 있는데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 이게 사실은 인적자원 관리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무관리에 있어서 직무설계나 분석, 평가는 지난 챕터에서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관리는 엄밀히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는 조직에서 얘기했지만 조직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인사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책에서는 조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여기 부분을 강의하지 않고 확보관리를 위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개발관리, 유지관리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은 우리는 좀 포커스를 병원으로 줄여서 병원은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앞에서 조직에서나 이런 데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은 모든 파트가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전문직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직이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정확한 환자 케어의 일부분을 기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중에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간호 조직인데 사실은 병원 전체의 이 예산의 인건비가 50%를 차지하지만 그 50% 중에서 간호 조직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간호 조직의 인구는 숫자가 다른 파트와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어떤 기업병원을 보면 간호사 숫자가 3천, 4천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는 많아야 1,000명 이렇게 될 때 아니면 몇백 명, 몇십 명도 있는 부서가 있을 텐데 저희는 아주 1,000단위, 3천, 4천 이런 숫자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겠죠. 자, 인적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확보 관리. 그러면 각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가을이나 봄 몇 번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이제 학생들 4학년쯤 되면은 이력서를 내서 취업할 병원을 이렇게 보통 찾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데 사실은 병원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력을 지금 여러분 이력서를 받았지만 지금 당장 쓰는 인력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내년도까지 준비하는 예측되는 인력이거든요. 우리가 내년도 지금부터 내년도까지는 100명이 필요할 것 같아. 그 100명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얘기합니까? 과거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 예측 및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력, 예를 들어 병원 같으면 간호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부, 또 내지는 뭐 검사실, 방사선실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미리 나는 내년까지 그만두겠다라고 예측한 이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내지는 개인적인 어떤 국외로 이사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리퀘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까지는 몇 명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는 자격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어떤 자격의 사람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디트, 즉 Human Resource Audit이라고 그래요. 오디트는 감사한다는 건데 Human Resource Audit이라는 것은 최근에 쓰는 용어예요. 사실은 과거에 뭐 Chart Audit 아니면 Inventory Audit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그 말은 병동마다 간호사들이 일을 할 때 무엇 몇 개를 가지고 있다는 병동마다 스탁이 있어요. 뭐는 몇 개, 뭐는 몇 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때 물건은 당연히 disposable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어떤 곰코 석션이라든지 이런 기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막 옆병동에 때려는 급할 때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5개면 곰코 석션기를 5개를 계속 가지고 있는지 다 물건을 인벤토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휴먼한테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 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현재 있는 인력들이 제대로 그 자리에서 제의를 하고 있는가, 즉 조직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이런 인력의 자질을 평가하는 거죠. 아, 저기에 수간호사는 저 100명의 환자를 다루는데 너무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지는 학력을 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아. 내지는 이런 리더십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여러 가지가 그런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인적 자원 감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다른 인력을 대체하거나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인적 자원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인력 예측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또 필요할 시에는 교육과 훈련 등을 시켜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자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하는 것을 원하고 조직은 조직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함으로써 그 능력이 조직에 잘 기여되어서 조직이 아주 효율성 효과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확보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 이렇게 인적 자원을 계획을 미리 하면요. 사실은 인력이 내년에 부족할 거다, 넘칠 거다 예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몇 명이 필요하다, 검사실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여기는 과장급이 필요하다, 박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그렇게 미리 알면은 모집 선발에 공부할 때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외적으로 충원을 하냐 승진을 시키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좋은 계획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입니다. 충당되어야 할 직무의 수, 종류를 분석하고 현재 있는 인력의 그 양 숫자와 또 수준을 잘 분석해서 여기서 프로모션 시켜도 되겠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토대로 우리는 내년에 박사과정에 몇 명의 영입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현재 박사과정생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내년에 졸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우리가 승진시키면 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간호로 포커스를 좁혀서 그렇게 간호의 인력 예측을 병원마다 하기 위해서는 간호 업무량 측정, 어떤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는지를 이걸 예측을 해야지 간호사 숫자를 예측할 거예요. 그냥 우리 올해 100명이었으니까 내년에도 100명 뽑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 주장하는 간호는 어떤 것인지 그걸 먼저 파악해야지만 간호의 숫자가 나오겠죠. 자,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호 업무량 측정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간호 업무량 측정은 어떤 것이 있죠? 직접 간호가 있고 간접 간호 활동이 있죠. 당연히 여기에는 개인 시간까지 포함해서 기록, 보고, 물품관리, 비생산적 활동, 또 개인은 식사를 하거나 잠시 앉아서 티타임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에너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교육 이런 것들이 간호 업무량의 주요 되는 그 키 팩터들입니다. 이것은 잘 이해하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 업무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렇지만 일을 갖고 있지만 환자 수가 적으면 일이 굉장히 루즈할 거예요. 그죠? 환자의 수가 항상 얼마나 있는지, 환자 간호 요구량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 환자 분류를 했을 때 조금 이따 하겠지만 환자 분류가 이 사람이 자기가 셀프 케어를 할 수 있고 셀프 하이진을 할 수 있다면 간호 요구량이 훨씬 적겠죠.
그러나 셀프 케어를 전혀 할 수 없고 셀프 하이진을 전혀 할 수 없는 케이스라면 간호 요구량이 그 환자한테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환자 간호 요구량이죠. 그 다음에 환자의 치료 시간이 짧으면 어떻습니까? 간호 요구량이 많을 수 있죠. 치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셀프 케어로 갈 수 있게 계속 케어를 해나가기 때문에 치료 시간이 길 만큼 그만큼 환자 간호 요구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업무 분담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간호 업무량 측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의 키워드들이 되기 때문에 잘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호 업무량은 저런 것들이 있다. 그럼 무슨 간호 업무량이 저렇게 있는데 환자는 어떻게 분류하면 좋겠는가? 모든 케이스가 같은 아펜덱tom이라고 해도 100% 똑같은 간호를 받고 태어나지는 않아요. 7, 80% 아펜덱토미 같은 경우는 7, 80%는 동일하겠죠. 그러나 다 개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20, 30%는 다른 어떤 베리어블이 있어서 혀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을 표준화된 이 아펜디사이티스 환자는 이런 케어만 딱 필요해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 분류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데 환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원형평가 체계와 요인평가 체계로 우리가 환자를 분류해 볼 수 있겠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될 정도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압델라와 러바인이 분류를 했는데 원형평가, 요인평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압델라와 러바인이 분류한 거예요. 자, 원형평가 방법은 다른 말로 환자 프로필 방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원형평가 영어를 보니까 Prototype Analysis Evaluation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인지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유사한 질병군 이런 분들을 사람을 모아서 그런 사람을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는 간호를 어느 정도 요구한다. 이 환자는 간호를 어느 정도 요구하는 환자군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범주 1, 2, 3, 4, 5가 있는데 가장 고전적인 분류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분류로 원형평가 이런 방법으로 일분들은 급성질환자라고 보자. 급성질환자들 뭐 맹장염으로 온다든지 갑자기 뭐 퍼포레이션에 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급성질환자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케어가 많이 될 것입니다. 간호 요구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다 급성질환자로 몰았고 두 번째 범주 2는 급성질병 플러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범주 2로 보았다는 거죠. 범주 3은 만성질병이나 불구가 핸디캡이 있는 환자를 범주 3으로 보았고 범주 4는 만성질병 또는 핸디캡이 있고 집에서 간호할 수 없는 자를 범주 4로 보았고 범주 5는 말기 환자를 범주 5로 본다면 여기는 각각 다르지만 이런 범주 1, 2, 3, 4, 5의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널싱 간호 요구량이 필요해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원형평가 체계라고 얘기했어요. 압델라 러바인이 얘기했고 다른 말로 환자 프로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주 1을 얘기를 들면 acute appendicitis 급성 맹장염이죠. 또는 acute intestinal perforation 갑자기 장이 아니면 appendicitis가 터질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스텝 원드 같은 경우도 급성질환자 이런 것들은 급성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범주 1에 다 속한다. 그러니까 같은 질병이 아니지만 그 유사한 급성으로 묶여진 그런 분들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actor Analysis Evaluation 요인평가 체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팩토별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신체적, 치료적, 교육적 및 정서적 요구의 어떤 분류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간호를 신체적 요구하는 간호 영역, 치료적 요구, 교육 정서적 요구 세 분류로 나눠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로는 대한임상간호사회연구에서 8영역으로 나눴어요. 뭐 그게 말하면 위생, 청결, 뭐 셀프 하이진 이런 것들이 8영역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으로 따라서 나눠서 뒤에 가서는 처치나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까지 해서 앞에 부분은 좀 간단한 거고 뒤에 부분은 널싱 간호 요구량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분류해서 8영역 중에서 이 환자는 1군에 속하냐 2군에 속하냐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8영역 중에서 뭐 7, 8, 9, 6, 7, 8 이런 영역이 굉장히 케어가 많이 간다. 이 사람은 4군에 속할 수 있다. 또는 1, 2, 3 영역에서 이 사람이 주로 많이 한다. 그건 1군이라고 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요 부분들은 여러분이 임상의 지금 현재 4학년이라는 간호관리학 실습 중에서 또는 수업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그 방송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 하면은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 부분을 스킵을 합니다. 여러분이 책이나 실습적을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여러분이 설명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한국형 환자 분류 도구로 12영역을 나눈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보통 뭐 위생, 청결, 투약, 처치, 특수처치, 특수약물 뭐 이런 것들을 쭉 12영역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어떤 영역에 더 액티비티가 많은지 그래서 중환자다 아니면 중증 환자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사례, 신체적 요구 사례 1, 사례 2, 기타 사례 이런 것들은 각 병원에서 우리는 사례 1, 신체적 요구와 치료적 요구, 교육 정서적 요구 이런 것으로 분류해서 환자를 분류할래 할 수도 있고 사례 2에 따라서 8영역으로 분류해서 환자를 우리 병원은 분류해서 간호용어량을 측정할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KPCS에 따라서 12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병원은 환자 분류를 할래라고 할 수 있어서 정해진 어떤 꼭 사례 1의 케이스에 2의 케이스에 3 케이스에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다. 각 병원에서 자기네 인프라가 자기네 교육적 그 어떤 테크닉에서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환자 분류 체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로 석사 논문이 이렇게 개발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병원은 그 석사 논문의 것을 이렇게 8영역 이렇게 석사 논문의 것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환자 분류 체계를 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 평가 체계로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또 만약에 석사 공부를 하면서 무슨 소리야 환자를 이런 팩토로 본다면 이 팩터가 12개가 아니라 난 16개로 볼 수 있어 라고 더 개발을 하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환자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간호 인력은 그럼 어떻게 산정하느냐? 간호 요구량에 따라서 길리스의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적 방법, 산업공학적 방법, 관리공학적 방법. 자, 누구가 개발했다고요? 길리스의 의견입니다. 길리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서술적, 디스크립티브. 그 말 그대로 이것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간호 경험에 근거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예요. 환자 유형을 파악하고 우리 병동에는 주로 이런 환자가 와 우리는 이런 간호를 해주고 있어 라고 하다 보니까 환자 유형 파악하고 간호 표준을 설정한 이후에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이 이러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현재 우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입원 환자 대 간호사 5대2 비율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것도 살아있고 지금은 또 그 간호사 수에 따라서 따로 더 보험 수가를 더 주는 방법이 그것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외래 환자 주로 아직까지도 외래 환자 대 간호사는 30대 1이라는 그 숫자에 따라서 이걸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험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외래 사람은 30명 환자 대 간호사 1명에 내 경험상 해보니까 그게 적절해, 리즈너블해, 합리적이야 이렇게 그 경험을 따라서 한 것을 서술적 접근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너무 주목보고식이죠. 예를 들어 장점 이런 거예요. 외래 환자는 30대 1이면 좋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주로 보통 쭉 보니까 외래 환자가 뭐 늘 60명이었어 90명이었어. 그에 따라서 간호사 숫자를 측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간호사 수를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사실은 숫자 대 숫자를 이렇게 딱 결정했기 때문에 그중에 중증도 환자가 심한 사람이 오면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해 보시거나 실습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환자 1인 혹은 2인당 간호사 1명이 있을 정도로 중증도가 높으면 케어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죠. 그런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주 극단적인 단점이 있다. 이게 서술적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방법이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 된 방법이 산업공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동작 분석 방법을 근거로 했어요. 시간 동작 분석 방법은 우리가 관리 처음에
관리학에 관련된 이론들을 얘기할 때 테일러리즘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테일러리즘이 과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테일러리즘이 나올 때 시간 동작 분석 방법을 활용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간 동작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이 벽돌을 여기에 쌓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10단계를 5단계 줄일 수 있고 이런 단계가 나왔지만 장단점이 그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책의 노트나 책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여기도 간호에서 시간과 동작에 있어서 근거해서 얼마나 간호 활동에 시간이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모든 간호 활동을 다 그 병동에서 우리는 주로 이런 간호 활동이 있어 라는 것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 각 간호 활동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시간을 다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해서 평균을 내거나 했겠죠. 그 다음에 환자 간호 기록 무슨 이 A, B, C, D 환자의 어떤 간호를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다 분석하고 거기서 직접 관찰하고 또 동작 시간 측정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통계 자료도 이용해서 이 간호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은 1950년대에 미국 병원협회와 미국 간호연맹에서 공동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간호 인력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간호 활동, 소요된 간호 시간, 간호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업무에 필요한 간호 인력을 산정을 했는데 이 산업공학적 방법에도 사실은 양적인 면, 몇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질적인 간호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단순히 IM, 인젝션만 하고 나오는 경우하고 인젝션을 하러 들어갔지만 굉장히 그 사람의 정서적 케어까지 교육까지 시간은 비슷한 시간이었지만 하고 나오는 경우는 질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질적인 면에 대해서 간호사의 평가를 인정해 주지 못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산업공학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간호 인력에 대한 선정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관리공학적 방법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관리공학적이라는 방법은 관리부서의 행동 목표를 설정한다. 즉,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런 환자가 주로 오고 여기에 간호 표준은 뭐라고 생각한다. 100% 너싱 케어를 통해서 한다.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다. 어디까지 간호 케어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이런 것을 결정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그 다음에 표준에 따라서 이 간호 표준에 따라서 수행 빈도나 난이도를 결정해서 인력을 산정하죠. 즉 다시 말하면 간호의 질, 여기는 앞에서 계속 간호의 질이 포함이 안 됐잖아요. 서술적 방법에도 포함이 안 되고 산업공학장에도 간호의 질이 인정이 되지 않고 질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간호의 질, 환자의 유형, 환자의 수, 병원의 인력, 병상 수용 능력, 운영 예상 등을 종합해서 파악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관리공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따라서 행위를 분류하고 시간을 창출하고 총 간호 업무량을 파악해서 인력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루의 총 간호 업무량은 직접 간호 활동 시간, 간접 간호 활동 시간, 총 개인 시간. 이 총 개인 시간은 가끔 여기 제가 따로 썼지만 간접 간호 활동 시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둘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간접 간호 활동 시간에 포함된 거죠. 사실은 하루에 외과 병동, 내과 병동이라고 하는 거기에 간호 업무량을 따지려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적정 간호사 수를 어떻게 보겠느냐? 사실은 적정 간호사 수는 오늘 일하는 데 있어 적정 간호사 수는 간호 단위 근무자 간호사 실수 곱하기 1.3. 지금 여러분이 내과 병동에서 혹시 실습하거나 근무를 한다면 지금 일하는 사람이 현재 오늘 아침번, 오후번, 밤번에서 20명이 근무를 한다고 쳐요. 그 20명이 이 내과 병동의 간호사 전체가 다 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휴가 간 사람도 있고 또 비번인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병가도 있고 교육으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죠? 20명이 그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1.3을 주는 거예요. 30%를 더해주는 거죠. 어떤 경우는 간호사가 중증도가 높은 경우는 1.6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1.3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우리는 간호의 질을 높이겠다 그러면 1.6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정 간호사 수는 간호 단위 근무자 실수 곱하기 1.3을 주는 것이 적정 간호사 수인데 그럼 간호 단위 근무자 실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여기 간호 단위 총 업무량, 위에 총 업무량 얘기했죠? 이 총 업무량을
8로 나눈 거다. 8로 나눈 것이라는 것은 하루에 우리가 8시간 근무하니까 일반적으로 요거 나눈 거 곱하기 요 1.3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적정 간호사 수가. 그럼 간호 업무량 총량을 어떻게 계산하냐? 요 같은 것입니다. 보니까 직접 간호시간, 총 간접 간호시간, 여기에는 개인시간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죠. 요것을 다 더한 것을 8로 나누고 그 다음에 1.3배를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1.6배를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것을 실습해서 인력 산정하는 실습 문제를 주고 실습 직접 해보고해서 지금 이 단위 인력이 몇 명 필요하냐 이런 것을 계산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제가 쓴 그 간호관리학 책에 보시면 이 프로세스가 나와 있으니까 인력 산정하는 법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공학적 방법의 예가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환자도 분류를 했고 간호 인력 산정도 해서 우리는 내년에 100명의 신입을 확보해 놔야지만 이런 계획에 의해서 다 우리가 흡수가 되겠다. 이런 모집을 계획하는 거죠. 자, 모집을 할 때 내부 모집을 하는 것이 있고 외부 모집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으로 모집, 이건 보통 신규는 내부 모집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 졸업하는 갓 졸업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내부 모집에 있어서는 뭐 수간호사를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과장을 모집한다든지 뭐 신규도 따지면은 또 뭐 내부 있는 사람들과 주변 뭐 자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한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주로 내부 모집에 있어서 그러나 주로 내부 모집에 있어서는 수간호사를 모집한다든지 간호사를 과장을 모집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말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내부 모집을 하니까 조직 구성원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동기가 유발돼요. 왜냐하면 저 병동의 수간호사가 차지가 있던 사람이 수간호사로 프로모션 되는 거 보고 나도 열심히 하고 학력도 준비하고 죄송합니다. 또 이런저런 것을 준비해서 수간호사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간호사로 프로모션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자세히 그 사람의 인사 고과를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고과 기록을 여러분이 잘 분석해서 이 사람은 수간호사로 올려도 되겠네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죠. 내부 모집에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향, 친족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을 믿어야 돼. 이 사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안에서만 쭉 컸기 때문에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실은 별로 그만한 자질이 없는데도 내부에서 모집함으로 수간호사로 올림으로써 그만한 자질이 안 되는 사람도 수간호사로 프로모션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내부 모집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명한 좀 획기적인 한 사람을 부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때에도 인재를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반대로 외부 모집은 어떨까요? 아까와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런 월급, 이런 수간호사의 위치고 이런 능력, 학력 가진 사람 필요해. 경험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라고 광고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되고 또 하나는 인력 개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사람을 수간호사로 올려놓고 여러 교육을 시키고 또 학비도 줘가면서 학력도 상승시키고 다른 어떤 서티피케이트 받게 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미 개발된 사람이 온 곳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이 조직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참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서 조직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타트점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러나 외부 모직의 단점에 있어서는 여기에도 권력에 의해서 이 사람을 쓰면 좋겠다고 자기가 데려온 사람을 쓰고자 하는 이런 부적격자가 채용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한간으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수간호사로 왔는데 이 병원의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자기의 뜻을 펴서 해결을 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당연히 내부에 있는 사람이 난 수간호사를 바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조직에 헌신했는데 뭐 다른 데서 수간호사를 모셔오네? 그럼 나는 수간호사를 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네? 라고 동기부여라든지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모집에는
과거에는 이력서를 갖다 내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적 모집인데 사실은 이런 모집에는 신문에 공고하거나 언론에 공고해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럴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 이 전통적 모집보다는 웹 기반을 모집을 많이 하고 개인 비용도 당연히 얼마 들지 않고 신상 자료도 누출되거나 막 복사해서 가져가고 이랬기 때문에 누출될 필요가 없고 그 담당자만 딱 보게 돼 있는 이런 그래서 아주 오늘날에는 전통적 모집과 웹 기반 모집에 있어서 웹 기반 모집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받은 사람은 배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고려할 때 적재적소주의. 아, 이 사람의 능력은 여기에 아동파트야. 간호사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파트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성인 파트를 좋아하는 사람, 서저리 파트를 좋아하는 사람, 우아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 적재적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능력에 맞춰서 그 자리에 앉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능력을 키워줘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골고루 뭐 예를 들어 지방, 서울 수도권, 서울 안배라든지 학교 안배라든지 병동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균형 있게 해줘야지만이 구성원들이 아 배려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번호로 들어가는 근무 일정표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근무 일정표에는 이런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순환, 또 집권적 근무, 분권적 근무, 주기적 근무, 자기 근무, 고정, 가변적 위치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번표. 자, 순환번표란 자 다시 보면은 계속 지금 여러분이 하듯이 3교대를 하는 거죠. 데이, 이브닝, 나이트, 데이, 이브닝 그러니까 로테이팅 하는 거죠. 그게 순환번표죠. 이런 순환번표 중에서도 집권적으로 짜냐 분권적으로 짜냐라고 하는데 집권적으로 짜는 것은 누가 짜는 겁니까? 간호부에서 아니면 인사부에서 그냥 스케줄을 짜서 주는 거죠. A 병동의 간호사, B 병동 간호사가 24명이야. 24명의 뭐 10월달 스케줄을 쫙 짠다. 그러면 뭐 A, B 그때는 개개인의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번호, 고유 번호, 뭐 헤드너스, 차지너스 그냥 시니어들 쭉쭉쭉 이렇게 번호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일요일날은 데이, 이브닝, 나이트 뭐 이렇게 쭉쭉쭉 한 달 스케줄 짜면 요 스케줄을 그냥 그 병동에 가져가서 딱 간호사 이름에 끼워 맞추면 내가 이날 데이네 이날 나이트네 이렇게 보게 하는 거죠. 개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짜는 스케줄이죠. 그래서 집권적 근무표는 주로 인사부나 간호부에서 같이 짜는 거죠. 보니까 장점은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A 병동, B 병동 스케줄 똑같아요. 그게 1번 순서, 2번 순서에 누가 3번 순서에 누가 들어가냐 차이지 똑같아요. 자, 또 헤드너스가 막 시간 스케줄 짠다고 힘들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죠. 그 다음에 여기 책임감도 들어줄 수 있거나 그러나 단점이 이런 단점이 있어요. 내가 스케줄을 받고 보니까 내가 5번째에 들어가서 어머 나는 여태는 이게 금토일에는 꼭 가족과 함께 가족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걸 할 수 없는 이런 개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분권적 스케줄을 짜게 된 거죠. 분권적 스케줄은 오늘날 모든 병원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주로 누가 짭니까? 헤드너스가 짜죠. 헤드너스가 짜니까 장점들은 각 직원이 나 이때 금토일은 휴가하고 오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가족 미팅이 있다. 가족 중요한 행사가 있다. 이게 다 고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 각 단위에서 계획함으로 덜 복잡하다. 그 다음에 간호관리자, 즉 일선 간호관리자는 근무 계획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역할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장점이 있지만 가끔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사실은 헤드너스가 스케줄 짜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한다.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헤드너스가 이거를 상벌체계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꼭 헤드너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리퀘스트는 안 받아들여지고 B의 리퀘스트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을 보고 이게 왜 이러지? 사실 짜다 보면은 B 리퀘스트를 받아주고 A 리퀘스트를 못 받아줄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직원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적 근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일주일만 보여지는데 일월화수목금 일주일에서 여기 오프, 데이 뭐 이런 것들이 비분 이게 다 이미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만 매주 이름을 여기 사람을 여기 올리고 그 다음에 한 주 지나면 내리고 이 사람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 숫자는 항상 짜여져 있겠죠. 이게 주기적 근무표예요. 이런 근무표를 가지고 실행하면 헤드너스가 스케줄을 짤 이유가 없죠. 자, 이런 주기적 근무표의 장점은 모든 종류의 근무를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두 주를 미리 어드밴스에서 숫자를 따져보면 언제 쉬고 언제 근무하라는 것을 언제 데이, 이브닝, 나이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매달 후에도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무표를 짜는 시간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단점은 일단 이렇게 작성되고 나면 개인이 내가 필요해서 시간을 빼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일주일 시간표가 딱 나와 있어서 이름만 계속 로테이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자칫 잘못하면 통제를 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과거 사람이잖아요. 이런 스케줄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주기적 근무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 근무 일주표는 우리나라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는 줄을 꺼놨죠. 왜 하지 않냐? 보통 미국에서는 난 데이만 하겠어, 이브닝만 하겠어 이렇게 자기 근무표 일정을 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나이트 듀티는 내가 11월 난 나이트 듀티 하겠다 리퀘스트를 내면 그건 받아두지만 데이, 이브닝은 자기 근무 일정표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자기 근무 일정표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정 근무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난 데이만 하겠어라고 하는 거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브닝이나 나이트 수당이 많기 때문에 이브닝 나이트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헤드 너스나 차지가 돼야지만이 고정되는 그런 아직까지 관행이 있습니다. 이 가변적 직원 배치, 컨트롤 더 베리어블 스태핑이라는 건 어떠냐면 우리도 가끔 이렇게 플로어 너싱, 플로팅 너싱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너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출근하지만 내가 항상 내과에 가서 일하는 내과에 소속되어 있다, 외과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소속이 없고 오늘 봤을 때 외과에 가서 외과 인력이 없으니까 외과에 가서 오늘 근무해 주십시오. 내과 부탁합니다. 심지어는 소아과에 가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멀티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리퀘스트를 받아서 6개월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병동을 배치하거나 이렇게 가변적인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나는 그렇게 트레이닝 돼서 항상 어느 부서에서 일하게 될지 몰라도 그날 하면 간호부에서 오늘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소아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급여가 굉장히 세요. 그런 사람은. 급여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조금 약간 방법은 달리하지만 가변적 직원 배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무 작성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